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 마지막 한국 방문을 끝내고 지난 주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본 총리의 방한은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걸까요? 특히 기시다 총리의 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인해 일본 내부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역대 정부에서 주일 대사로 활약했던 두 분 모시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일본 내 정치 상황이 미칠 파장, 추후 한일 관계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25대 주일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19대 주일대사를 지내신 분이죠. 신각수 전 주일대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각수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오늘 KBS 열린 토론의 주제는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방한과 한일 관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한일 관계, 또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지만 우리가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인데 일본을 또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 한국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온 거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 좋은 이웃으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잘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웃하고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잘 어울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가 있어야지 나라가 자꾸 축적이 되고 해야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지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잘 지내면 좋긴 좋지요. 근데 뭐 진짜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본은 내각제고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이렇게 자민당 계속 가겠지만은 총리가 바뀔 텐데 불러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많이 양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뭐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지. 그래야 뭐 발전이 되는 거지. 거의 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약간 외교를 하니까요. 예전에 비하여 좀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간의 협력이라든지 물론 적대적인 감정도 있지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필요한 거는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할 때는 사과를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가 오히려 또 역으로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말을 저희가 들어주는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일 간의 협력은 필요하되 과거사 청산이나 덜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접근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지난 2022년 강복절에도 또 열린 토론 출연해 주셨는데요. 2년이 지났습니다. 한일 관계, 현재의 한일 관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강 전 대사부터요. 예, 2년 전에는 좀 기대를 좀 했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정상화에 큰 방점을 찍고서 추진했거든요.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돼가지고 오히려 관계의 비정상화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신전 대사 교수님. 예, 우리 강 대사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저는 한일 관계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회복을 내세워서 작년 3월 이후 한일 관계가 회복궤도에 올랐고 그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빨리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변화에 시발이 된 것은 바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 일본의 전범 기업의 이 피해 보상이 아니라 우리 정부 산하기관의
피해 보상, 즉 제3자 변제안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먼저 강 대사께서는 이 제3자 변제안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3자 변제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그때 처음 할 때는 한국 정부가 내고 그다음에 기타 일본 기업, 한국 기업들이 관계 있는 기업들도 돈 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게 제3자 변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한국 정부만 이제 부담하게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부담이죠. 이거예요. 실제 당시에 그 전부터도 일본 정부 한국의 유관 기업, 당시에 또 유관했던 기업들이 한국 진출도 많이 했고 해서 돈 낼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 때 이걸 막아버렸거든요. 아베 정권 때. 기시다 정권이 들어오면은 조금 동렬한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게 아마 반쪽 채우는 데는 의미 같아요. 박진 장관 얘기한 게.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당나나 사견이 뭐니 그런 명분은 양국 정부가 상의해서 명분 만들어주면 돼요.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그 명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대신에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이 그건 그 강제동원 그 배보상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쏙빈 강정이 됐고 엉터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높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강전 대사의 평가신데 신전 대사께서는요? 예, 이 문제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10월 30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 즉 대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이 양자가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은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도 2018년 이전에는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에 2번, 2007년에 한 번 해서 약 7만 명의 2,600억 원의 보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이 65년 청구권 협정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저는 제3자 변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그렇지만 외교라는 건 타협입니다. 절충을 해야지 되고 워낙 한일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제3자 변제안을 통해서 얽히고 설킨 소위 고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궤도에 올랐다고 한일 관계 급진전에 계기가 됐다는 평가신데 방금 전에 강전 대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은 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거든요. 그런 만큼 일본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강제동원 문제와 연계되는 어떤 형태로도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강전 대사께서는 좀 미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기부에 대해서는 용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65년에 다 해결됐다는 것이 이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부나 이런 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좋은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신뢰 부족이랄까요? 그런 측면이 일본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전 대사께서는 신 대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기관적으로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신 대사는 좀 보수적인 분이죠. 그런데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하지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백지화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래 그 전제 위에서 뭔가 우리는
이 지혜를 짜서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좀 협조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예. 우리가 제대로 정신만 바뀌었으면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는 신전대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마지막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우리 외교가 얻는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잘 아시다시피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27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조차 떨어지니까 퇴진을 결심하고 그 퇴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회복은 기시다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일종의 레거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한일 관계의 회복의 어떤 포스트 기시다, 즉 기시다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종의 셔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 회복의 기조를 확인하고 기시다 총리 이후에도 이러한 한일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관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좀 안정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강전 대사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기시다는 아주 외교 문제 특히 한미일 관계에서는 아주 노련했고 완승했어요. 국내 정치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기시다의 완승, 한국의 완패 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주 많이 얻어냈잖아요. 핵오염수 문제 처리했죠. 라인야우 문제 했지요. 다음에 뭡니까 사도광산 문제 했지요. 이것저것 얻는 게 참 많죠. 일본이 많이 얻어갔다. 엄청나게 얻어갔죠. 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우리가 일본한테 얻는 게 뭐 있느냐고. 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선전, 자기 치적을 과시하고 싶겠죠.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제 다시 재확인하는 것. 그러나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윤석열 정권이 영원하겠어요? 상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 고조시키고 국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염장 질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는 아주 노련한 것 같은데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차기 정권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 며칠 남겨놓지 않고 한국에 방문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국비를 쓰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상견례 모시는 게 또 뭐예요. 국비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외교의 개인화. 근데 저는 이걸 외교에는 사유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개인 침묵 도모하겠어요. 외교가 있는 겁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사님. 예, 기시다 총리가 퇴진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민당은 여러 파벌이 지금 파벌은 해소됐습니다만 여전히 파벌의 영향력도 있고 기시다 총리는 퇴진 후에도 일본 정부 내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셔틀 외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네. 여기 덧붙여서 또 하나는 와서 과거 선문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제3자적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망언이에요, 망언. 사람 지켜놓고 가슴 아프다가 뭐예요, 가슴. 사죄하고 반성하면 되지. 일본 천황이야, 신격화된 사람이니까 그런 용어 쓸 수가 있어. 제3자, 하늘에 있는 것처럼. 예. 와서 가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유희, 농락당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제도록이 하나 더 다음에 아까 우리 신 대사님 말씀처럼 기시다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영향 발휘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일정 부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는 저는 오히려 아소타로한테 모든 아소타로가 상황이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 자민당 내 실력자인 아소다로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두 분이 일본 대사로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일본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현지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시다 총리가 며칠 전에 이제 한국을 다녀갔는데요.
일본 현지 반응이 궁금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네, 일본의 언론들은 주로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쪽에서 이번 방안을 다뤘습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한일 양국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고, 더불어 양국의 현안이 남아있는 가운데 관계 개선의 흐름을 더 확실히 해주고 가는 것이 차기 정권에도 이로울 것이고, 하지만 과거사의 문제는 계속해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NHK는 한일 간의 갈등이 이번 정권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징용 피해자 문제 등의 현안이 남아있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은 약속을 뒤바꾼 과거가 있어서 불안은 여전히 뿌리 깊다라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후지팀도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는 파트너라고 했고, 한일 관계는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인드 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서울대에서 한일 교류를 통해서 쌓은 유대 관계는 서로에게 비료가 되고 미래 한일 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첫째,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이 되었고 이제 기시다 총리의 공이 크다. 둘째, 하지만 과거사의 현안이 남아있다. 셋째, 차기 정권에서 이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할 경우에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조금 온도차가 있기도 한데 기시다 총리가 퇴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한 이유 특별한 게 있다고 보는지요? 네, 일단 2021년에 사임을 발표한 스가 전 총리도 자기 정권 사임을 한 달 남겨두고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곧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일본의 총리들은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자신들의 이제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 마지막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특히나 외교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해외를 찾고 있고, 그 해외가 바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에게는 일단 이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교도통신이나 마인드신문은 이번 방문을 레거시 만들기, 그러니까 어떤 유산?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교도통신을 좀 자세히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을 기시다 외교의 레거시라고 부각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차기 정권에 이제 자신의 노선을 인계하고 싶다라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네. 지지통신도 양국 관계 회복은 기시다 총리가 퇴진 의사를 표명했을 때 자신이 자랑한 레거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 한일 간의 화해 모드를 창립 초기 차기 총리에게 이제 인계를 하려고 있고, 한일 관계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차기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등 모든 것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레거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일본의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계속 묻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또 이번 한국 방문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내년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것도 또 주목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한일 관계를 굳혀두자라는 의미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시다 총리의 업적으로 또 한일 관계 개선이 평가를 받는데, 자, 이 일본 사도강산입니다.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도강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이 한국 정부의 동의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사도강산 등재에 대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도강산 화재는 나오지 않았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사도섬의 노동의 강제성을 역사 자료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이 합의를 봤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일 내년에 중국이 유네스코 심의위원회 회원이 된다면 사도강산이 등재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 올해 어떻게든 등재를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전을 벌여서 타국을 설득하고 한국까지 설득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사도강산에 대해서 도요경제, 일본의 동양경제라는 신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는데 일단 2015년에 일본에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유네스코에서 일본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와서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조선반도 출신자가 많았고,
또 2차 대전 중에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때는 일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이 이제 역사를 수정하려는 우익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에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알리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조치로 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보도인데요. 또 아베 전 총리는 자식과 손주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도 최근에 일본의 태도는 이 바로 아베 전 총리의 기준을 채용하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징용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을 일본도 이해한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2023년만 해도 7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도강산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이상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국의 합의하에 사도강산이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한일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인영 통신원이 보시기에 뭐 한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를 비교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여론 또 인식 어떤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5월에 한 조사에서도 한일 관계가 좋다고 대답한 일본인이 50%로 작년보다 5% 늘었고 예. 한국인은 42%로 작년보다 1% 줄었습니다. 여하튼 일본에서는 2021년 이후에 오랜만에 한국과 관계가 좋다라고 50%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만 켜면 한국 아이돌 그룹이 나오고 빠찡코 드라마가 반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애플 TV에서 일본에서 1, 2를 다투는 드라마가 바로 빠찡코라는 드라마이고 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SNS만 보더라도 은퇴 후에 자기도 한국에 가서 어학당에 다니고 싶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일본인 유학생이 6,900명으로 중국, 베트남에 이어서 3위라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은 정말 일상의 한류가 침투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여러 번 나누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TV에 많이 이제 비춰지면서 여론도 감정도 한국에 대해서 점차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에 전 일본 대사 두 분도 나와 계십니다. 강창일, 신각수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스튜디오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일본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인데 28일 날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됩니까? 지금 최종 후보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종 후보가 이제 12일에 결정이 됩니다. 예. 이번에 총 11명이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자민당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입후보 이제 추천해줄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하버드대 출신으로 TV 뉴스 패널로 활약을 했던 모태기 현 간사장, 고노 다마의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인 고노타로 디지털 담당상, 하야시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본 담당상 등이 있고요. 여성으로서는 자기가 총리가 되어도 야스쿠니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지금의 가미가와 외무상, 노다세이코 전 총무상 등 자민당 정권에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도전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데요. 5번이나 총재 후보에 출마를 했지만 5번이나 다 떨어진 이시바 전 간사장과 최연소인 이제 43살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각 언론 조사에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는 고이즈미 이시바가 공동 1위, 마임지에서는 이시바가 1위, 고이즈미가 2위. 하지만 지금 이게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의 의원과 당원들 734명이 뽑기 때문에 정말 판세를 점치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도 자민당의 선거는 대체로 당 파벌 간부의 선택이 영향을 받았는데 자민당이 파티 티켓 비자금 스캔들로 대부분의 파벌이 이미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수년 만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짧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가 워낙 아버지의 후광 효과도 있고 아주 뭐 인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인기가? 지금 굉장히 있는데요. 일단 한경상 시절의 기후 문제를 펀쿨 섹시하게 풀어내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펀쿨 섹자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인기가 있는 것이 어떤 정책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그다지 발전된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생활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고이즈미 전 총리가 굉장히 인기였기 때문에 아들도 덩달아 인기인데가 이 외모가 준수해서 팬들이 많은데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거리 연설에서 8,000명이 모였고요. 스가 전 총리까지 나와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스가 전 총리가 거리 연설에서 여러분의 큰 힘과 열의를 고이즈미 전 환경상에게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단 경험이 부족하지만 스가 전 총리 같은 자민당의 원로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런 경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당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그런 여론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은 자민당이 거의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뭐 정권 교체가 몇 번 없었습니다. 자민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여론입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아마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이제 선거만 봐도 최대 야당 입헌민주당이 23일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에는 자민당에서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남아서 자민당만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니혼TV 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 1위는 자민당으로 무려 30%가 자민당을 또 뽑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다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48%로 나타났는데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뽑을지가 정권 교체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매번 자민당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레이와 신생구미의 당원이 8월에 이 질문을 해봤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당이라 자민당을 뽑는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서민들은 자민당이 아니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네. 자민당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자민당을 뽑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만큼 일본에서 야당 세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야당들도 자민당과 비슷한 정책만 내걸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그냥 자민당을 뽑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어도 대안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일본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두 분 대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일본 현지 통신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행을 상당히 또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강전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시다 총리로서 완승했기 때문에 뭐 얻어낼 것 다 얻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뭡니까 자기의 큰 치적이고 그게 한미일도 안보 공조 안보 협력 강화 이것도 큰 치적이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을 가겠다는 건데 우리로서는 잃은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잃은 게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신전 대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대사님 뭐 우리가 잃은 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외교란 건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얻은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가 한일 관계가 나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무장을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체제를 통해서 이것을 벌충해야지 되는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가장 약한 골인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확보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경제계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본의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제3국에 진출한다든지 이러한 전체적으로 한일 경제관계가 회복되는 데 따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통화 수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시 복원이 됐고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전략 대화 채널이 복원이 돼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 이것이야말로 플러스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 대사님, 이게 특히 북한 문제, 북중러 위협에 대해서 그래요. 한미일 협력을 생각할 때 한일 관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혜가 필요한데 네. 북중러를 완전히 적대시해가지고 손해보는 것도 봐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천병, 한미일 신냉전 체제에 천병 역할을 하는 꼴이 돼서 이런 것도 많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한미일 공조 아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게 어디는 건가? 또 스와프 얘기하시는데 스와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 문제는 장사가 되니까 투자하지요. 한국도 일본에 장사가 되니까 투자죠. 뭐 투자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진작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신뢰관계, 신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좋아졌다 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한국에서는 엔저 때문에 일본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750만 가다가 1000만이 갔어요. 그건 엔저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풀려서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10년 전에 똑같아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이 글로벌하게 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그 국민들 이 감성이 문제인데 그 염장치를 자꾸 염장을 길러가지고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실제는 저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비정상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 다음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걱정하잖아요. 만약 정권 바뀌었을 때, 요즘에 영원할 것도 아니고 정권 바뀌었을 때 이대로 계속될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예요. 또 요즘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또 설쳐가지고 더욱더 반일 감정이 악화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있다는 것도 잘 보면서 이 국민 감정을 잘 보면서 정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과거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항상 한일 관계의 가장 민감한 고리는 바로 과거사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불거진 것이 바로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충분히 강제 노역이다 또는 강제적으로 동원이 됐다. 이 부분이 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김민정 통신원도 그 부분을 언급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민정 특파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함도 이제 등재 시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군함도 등재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고 그때는 강제성이 인정되는 소위 forced to work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문구가 분명히 거기에 이제 명기됐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명기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문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전번 케이스하고 다른데 첫 번째는 전시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함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 전시실을 만들었고 그 전시실 내에 여러 가지 그 전시된 물건을 보면 사실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그 관람객들이 알 수 있게 했고요. 세 번째 요소는 추도식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종의 역사 화해의 과정을 하나하나 착실히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그 사도광산 등재권에 관련해서는 한일 간의 상당히 그런 협력적 해결의 그 틀 속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과거사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협력적 자세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풀어간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진전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강 대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도광산 이슈요. 우선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강제라는 말이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 일본의 시설들이 있는데 의사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타협본 게 있어요. 의사에 반해서 갔다. 뭐 이건데 1939년도에 이제 관알선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다음에 1943년도에는 징용으로 가게 돼요. 예. 하나는 관에 의한 강제이고 하나는 법에 의한 강제예요. 그게 강제된 게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가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강제 저축 당하면서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이것은 역사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숨기는지. 왜냐면 군함도 할 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안 지켰어요. 그다음에 도쿄에 제2청사만 하는데 어디 저 속에 숨겨서 안 보이게끔 해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신대사님 말씀처럼 추모회 한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아이카와라는 향토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 좀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사실들이 많이 적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게 성과다. 성과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약속 지킬지 안 지킬지 봐야 되겠어요. 그전에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고 위에서 하도 떠들면 또 그것도 취소해버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되게 애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국회 와서도 그래 답변했던데 근데 일본에서 그냥 그걸 이제 거부했다. 그래서 그렇게 타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차관인가가 와서 답변하던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신대사 쪽으로 갈 텐데 사도강산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외국민 보호협력 그다음에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 여행하는 양국 간의 이 방문객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사진 입국 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기 말이죠. 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하. 아니 그쪽 사람이 일본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심사한다는 얘기고 한국 관계자가 일본에 가서 심사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일본에 많이들 가봤을 텐데 그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근데 무슨 그걸 너무 궁색한 그리고 저 제3국에서의 협력 지금 많이 해왔죠 지금까지. 너무 이것을 명분 삼기에는 너무 구차하고 궁색하다. 또 하나는요. 저기 19점 저 우키시마 1945년 8월 22일 홋카이도 오토나미함을 출발했던 자민당이 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야당이 계속 몇 년 동안 추궁하고 해서 이 명부를 지금 일부 공개를 한 거예요. 일본 야당에서요. 야당에서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거 자민당이 한 게 아닙니다. 정권이 한 게 아니에요. 일본 야당에서 일본 정치판에서 국회에서 떠들어가지고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것도 얻은 걸로 합시다. 신대사님 어떻게? 우선 하나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건 전시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한국에서 관련 학자들이 최근에 다녀와서 그걸 확인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상당히 그 전시는 잘 돼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걸 제가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일본에 올해 한 1,000만 명, 코로나 이전에 850만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 예상이 되는데 이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이제 하네다 공항이라든지 후쿠오카 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에 입국을 할 때 그것을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이런 데서 미리 입국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하게 바로 도착하자마자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걸 실감하고 실생활에서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이러한 효과도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3국에서의 이 국민 구출 협력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저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일본 기시다 총리의 고별 방안과 한일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강창일 전
주일대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로 이어가는데요. 2부에서는 기시다 총리 연임 보기로 복잡해진 일본 내 정치 상황과 추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 대사님,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 뭐 지지율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민당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을까요? 일본 국민과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미일 관계 빼놓고 기시다는 다 실패했어요. 국내 정치도 그렇고. 정권 진작 내놨었어야 되는데 꿈찔꿈찔 그러다가 지금 뒤늦게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됐죠. 이제 새로운 이제 일본의 새로운 정치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잘 그만뒀죠. 예. 네, 예. 잘 그만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기 총리로의 교체,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로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기본적으로는 기시다의 지지율 하락이 제일 큰 이번 퇴진의 원인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중의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총선거를 해야 하는데 총선거의 간판 인물로 기시다 총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 인물로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정 특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명 내외에 과거에 가장 많았던 인원이 5명 입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입후보자가 많은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정치 개혁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통일교 문제라든지 파티 그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좀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자민당이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난립한 후보 가운데 좀 참신한 인물을 뽑아서 내년 총선, 내년에는 또 이 참의원 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참 동시 선거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년은 선거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아베 전 총리가 피습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또 자민당 내에 만연하게 퍼졌던 비자금 문제가 이번 총리 교체의 또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정치에서 지금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이제 대안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김민정 통신원과의 이 일본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강 대사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까지 이제 일본에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우선은 그 한국하고는 달라 한국 사람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게 아주 강하죠. 그런데 일본은 보통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있다면 또 자민당이 저렇게 집권할 수 있는 그 조직화된 자민당 세력 이게 있어서 자민당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이전에는 계속될 거예요. 당분간은. 저는 이제 그 되게 그 아주 한일 관계 냉랭할 때 일본 갔었어요. 대사로 아주 뭐 그냥 찬바람이 싹싹 불고. 그래서 노조편 운동이 있을 뭐 아베 한국에서는 아베 화형식도 하고. 예, 우리 제가 뭐 문재인 정부 꼭 뭐 박수 치는 게 아니고 그때의 문재인 정부도 대법원 판결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은 판결도 존중하고 사법부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풀었었어야 돼요. 이 행정부이기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원칙만 하다가 뒤늦게 정치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베 정권 탓이에요.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베 정권, 북한에서 핵수가 올리고 한민족, 처음에는 북한 위기론 하다가 나중에 한민족 위기론으로 넘어갔어요. 한국과 북한 간의 이제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그래서 아베가 철저한 반한 정책, 반한민족 정책을 쓰면서 악화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권의 잘못 전부 돌리면서 정반대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원칙은 지키면서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야지. 이거 그래서 외교 사회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무슨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떻든 간에 이제 참 저도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된다 문장 갈구하는 갈망하는 입장인데 이 다음부터가 참 걱정입니다. 걱정. 예. 네. 신각수 대사께서는 말 그대로 동일본 지진이 있기 직전입니까? 직후 3개월 됐을 때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가 민주당 정권 때입니다. 민주도의 이 노다 요시히코가 총리였어서 이제 다시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든 바로 아베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기였는데 자민당 정권 교체 가능성이 일단 일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민당 체제는 195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55년 체제라고 합니다. 그게 중단됐던 거는 1990년대 초반. 예. 그리고 2009년부터 12년까지입니다. 3년간. 그 외에는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본 국민이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민당이 전후 일본을 재건하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자민당을 쭉 지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김민정 특파원도 이제 일본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만 무당층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그 변화의 흐름은 느리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쌓이면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단결이 되고 야당이 어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등장했을 때 이 얘기고요. 지금 현재의 입헌민주당 제일 큰 야당인데요. 지지율이 8%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실제 상황으로 바뀔 상황은 아직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자민당이 이번 총재 선거를 통해서 어떤 개혁의 모습을 보일까,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강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이 자민당 내의 비자금 문제로 당내 파벌은 해체됐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파벌은 이제 일본도 저는 이제 좀 요동친다고, 그러니까 이 뭐 일당 지배 체제는 우리 인정해야 되고 요동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아주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예. 경험은 부족하죠. 그다음에 그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은 뭐 오수. 이시바는 되게 친한적이고 되게 그 통도 크고 하는데 그 자기 그 파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고이즈미가 지금 둘이서 유망한데, 고이즈미는 아버지 후광도 있고 또 젊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신인류예요. 어떻게 튈지 모르겠는데, 신류 43살이죠. 그런데 그게 있죠. 정치 경험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북일 관계는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될 걸로 봐요. 그리고 과거의 식상한 정치를 깨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른 정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보다는 뭐 고노 따르는 고노 희망이 없습니다만 고노의 그 아들이 돼서 아주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많죠. 고노 따르는 좀 이번에 가능성이 어렵다. 어렵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가 아까 김민정 통치원도 얘기했는데 스가가 벌써 이제 선언했잖아요. 고이즈미 지지한다고. 예. 그런데 저는 스가야 자기 힘이 별로 없고요. 아소들에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소타로는 이제 끝까지 본래 이 고노타로도 아소타로의 파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도와줬어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아소타로가 이제 끝까지 관망하다가 누구 점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일본 정부는 아소타로가 상황 노릇을 하지 않을까. 마쿠 세력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소타로야 기존 자민당의 노선 그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은 북일 그 관계에서는 고이즈미가 된다면은 아주 획기적인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신대석에서는 지금 일본 차기 총리의 판도 어떻게 보시는지 고이즈미 신지로가 차기 총리가 될까요? 우선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선거의 그 구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선거에서는 중참 양의원이 367명입니다. 그 367표하고 당원 100만 명을 367로 환산합니다. 당원 투표를.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나오면 당선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0명 정도가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반 얻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일반 관측이고.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1, 2위만 결선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결선 투표는 또 이 구조가 바뀝니다. 367명에다가 47개 도도부위원회에서 한 명씩 해서 이 47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민당 의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까 아소 전 수상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아소 전 총리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가장 큰 파벌은 원래 아베 파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파벌이 아베 총리가 죽고 나서 상당히 분열이 돼가지고 결속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합 집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크게 3명이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인기가 높다는 고이즈미 신지로 그리고 사실 국민적인 인기는 이제까지 이시바 시게루 씨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노타로가 있는데 고노타로는 지난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 때 석패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아소 전 총리가 안 도와줘서. 근데 이번에는 고노타로가 아소 총리의 그 좀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지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의 각축전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아까 그 여자 3명 가운데 경제안보 담당상이죠. 경제안보 담당 정조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파가 이제 지지를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상당히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1 가운데 이제 제일 유력한 건 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인데 아까 우리 강 대사님 말씀대로 경험이 부족하고 과거에 환경상 하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로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과두체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이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서 이제 자위대 이제 합헌화하겠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는데 그 아버지가 참배를 해서 한일 관계 일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때 얘기죠. 그런데 그걸 되풀이하겠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 캠페인 때 한 얘기하고 실제 하는 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자민당의 노선은 한일 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시다 총리도 방안을 냈을 때 유독 강조한 부분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도 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아버지 이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우를 따져본다면 아들 고이즈미가 되는 경우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우리들 세대하고 그 세대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아마 고이즈미 그 집안이 아마 거기에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유족회 회장을 했죠. 고이즈미 유족회 회장에서 뭐 할아버지 가서 찾아 참배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그런 거는 저는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요즘은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겠고요. 일단은 크게 변화는 없는 건데 문제는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요동칠 수가 있죠. 한국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그냥 하지만 사죄 반성은 말이죠. 그건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깝깝한 노릇이죠. 우리도 그냥 과거사 문제 가지고 반성하라 사죄하라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대사님. 네, 강 대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본 내에 사실 과거사 필요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한일 역사 화해의 과정 속에 역사 인식과 교육 이런 차원에서 좀 풀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거사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가고 또 미래와 함께 균형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2010년에 간 나오토 총리 다마라든지 그 담화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사죄와 반성 면에서 특히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진솔한 표현으로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의 그 자세가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명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미 이제 전후 세대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 교체된 세대들이 과거 전전 세대들이 표명한 역사 인식을 계승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강 대사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일 관계 이야기하면서 또 과거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또 역사를 이전 민족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과거사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정부나 사회나 또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말이죠. 이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역대내가 계승한다 하는데 이걸 명확히 일본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는 역대내가 계승, 아까 우리 신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명확히 하면 간 나오토라든지 무라야마라든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든지, 근데 이제 역대내가 계승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면서 그건 아베의 반환 정책 그것도 개성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이걸 일본 정부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거사 문제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1000년이나도 2000년 지나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누가 실수한 거예요? 아베 씨가 실수했어요. all or nothing으로 가버리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전부 경제, 정치, 역사 전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해왔거든요. 1965년 협정된 다음에도 역사 문제가 있었고 영토 문제 있었고 정치, 경제 문제 있었거든요. 멀티트랙으로 나가야 돼요. 각각. 그냥 계속 이거 논쟁하는 거예요. 끝까지. 역사 문제. 해결이 안 납니다, 이거. 200년,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그것도 기억하고 예. 역사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는 따로따로 각각.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이런 문제는 같이 힘합쳐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 얘기하는데 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는 이미 진행됐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미국의 핵구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이다. 특히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단나나 이제 늘 과거에 나쁜 짓 저질렀으니 우리는 경계하고 좀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 같은 건 되게 우리 정부가 신경 써서 일본이 우리 국민 감정 그 염장치는 짓 하지 않도록 그 신경 써서 우리 정부가 대처해 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북핵 문제에서 일본 한일의원님회 회장할 때 가서 얘기했어요. 북핵 자꾸 쏘아를 위해서 일본 그 의원님회 일본 의원들 다 왔을 때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손을 잡고 같이 막아내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우려 경계는 좀 삼가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군사 대국화가 아니라 이미 군사 대국입니다. 아까 우리 강 대사님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군사 능력과 군사 의도로 이제 되게 판단을 하는데 능력은 제가 보기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수방위라고 그래가지고 수비 위주로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급신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항을 위해서 선제 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적 기지 공격능 그건 북한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이런 동아시아 전체 안보 환경의 맥락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 신장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은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화에서 상당히 그 무장 능력을 제한받아 왔고 또 스스로 제한을 했습니다. 요시다 독트린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중국의 변화에 의해서 특히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응하면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 대사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과거 전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는 하되 너무 과도하게 뭐 군국주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옥죄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 관계 참 가깝고도 먼 나라.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오부치 총리와의 또 끈끈한 관계가 한일 관계 개선에 계기가 됐었고요. 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셔틀 외교 보군이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가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끝으로 두 분 대사께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부든 시민이든 또 아니면 일본 정부든 일본 국민이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창일 대사부터요. 우선은요 정치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나치게 반일 감정 부추길 필요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친일 감정 부추길 필요도 없어요. 서로다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독립기념관장 시켜서 그냥 화들 나게 하고 뭐 광복회 행사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꼴들도 보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이 뉴라이트 세력들에 대해 판을 쳐서 더욱더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 반일 금지를 더 부추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이
다른 부분이 상호 인식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역사 보는 눈도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거 교육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 다르다를 무조건 틀리다라고 욕만 하지 말고 왜 다른지 어디가 다른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상호 이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두 번째 이거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글로벌하게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했어요. 결미일. 일본과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결합해서 이제 세계에 나서자. 연중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연대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 나가자. 화북. 북한과는 평화 체제를 유지해 나가자. 이 저 가지 세 가지 옛날 황준원의 그 뭐 책략 생각하면서 이런 용어를 써봤는데 정말 이제 누구를 뭐 북한을 뭐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북한을 적대시하고 중로를 적대시하고 이런 정책도 좀 삼가해서 좀 이 줄타기 외교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신대석 교수님. 뭐 우리 강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10대는 30%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고 20대가 20%, 30대가 10%를 한국어 배우겠다는 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서 양국 관계를 풀어나갈 그러한 역량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 굉장히 안정된 설린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배경은 뭐냐? 결국은 한국의 성장입니다. 지금 1인당 이 국민 소득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등한 관계로의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상대방을 보고 또 지금 일본은 아시아에서 OECD 회원국에 한국과 일본 2개국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일이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라든지 글로벌 이슈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그 잠재력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구슬을 잘 꿰서 한일 관계가 결국은 저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앵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사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